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게 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네.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 하시고, 또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교육받는 것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좀 많이 적응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0분, 처음에 모듈 1에서 했고요. 또 이 두 번째 시간 역시 한 40분 정도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VPC 네트워크. 클라우드에서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VPC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버추얼머신, 가상머신 내 가장 핵심 제품인 컴퓨터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VPC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 전통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네트워크 전문가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뭐 클라우드랑 상관없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저희가 그 컴퓨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컴퓨터 두 대가 있습니다. 뭐 노트북 두 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서버가 두 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개의 컴퓨터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즉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트 가가지고 선 하나 사와가지고요. 두 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둘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한 3대, 5대 서로 연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네, 똑같습니다. 그죠? 선을 사다가요.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를 연결하면은 연결하는 그 모양이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마치 강강수월래 하듯이. 네. 젊으신 분들은 강강수월래 잘 모르시나요? 네.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대1로 막 다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 토폴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모양은 토폴로지는 스타형 토폴로지라고 해서 가운데 한 친구를 둡니다. 컴퓨터 한 대를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그 가운데에 놓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 오른쪽에 라우터라는 친구가 있죠. 이 라우터를 중심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한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그 사무실 안에 컴퓨터 되게 많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도 있을 거고요. 옆에 동료분의 컴퓨터, 저 멀리 뭐 팀장님의 컴퓨터, 저 멀리 임원분의 컴퓨터, 뭐 다양한 컴퓨터들, 노트북이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서로 통신할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네, 사무실 어딘가에 보시면은 아마 AP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고요. 뭐 집에는 공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를 쫙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 벽 안에 보시면은 그 케이블이 쫙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해서 Local Area Network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LA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Local L, Area A Network 해서 LA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물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건물도 역시 하나의 랜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저기 길 건너서 사거리 지나서 있는 저 건물도 아마 하나의 랜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랜들끼리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랜에는 하나의 라우터가 있을 텐데요. 이 라우터들끼리 서로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요 연결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이제 ISP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러한 회사들이 이런 걸 도와줍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회사들이 이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서울 전체를 아마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하나로 묶였다 해서 Metropolitan Area Network라고 해서 ME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서울과 대전, 대구 뭐 이렇게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해서 뭐 Wide Area Network, WA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네트워크요. 근데 뭐 우리나라끼리 연결하기는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를도 일본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중국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들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것들을 뭐 전통적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글에서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취했습니다. 즉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 선들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는데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은 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따로 선을 다 깔았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따로 선을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이 라우터들끼리 서로 이동할 때 저희는 그 Software Defined Network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이 라우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이 됐었습니다. 즉 하나의 그 랜이 형성이 됐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요. 혹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이름을 보시면요. 어떤 지역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여러분 건물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지금 건물에 있는 그 노트북과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트북을 하나의 랜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케이블 직접 들고 다 가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GCP를 사용하시면은 물리적인 제약 없이 뭐 물리적으로는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원과 뭐 서울에 있는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라우터가 존재하고요. 저희 GCP 안에 있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네, 클라우드 라우터라는 이런 제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라우터 아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 컴퓨터를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라우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죠? US 웨스트에 몇 개의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버추얼 머신은 US 이스트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어때요? 하나의 라우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US 웨스트는 뭐 오리건, 캘리포니아 되게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US 이스트는 동부죠. 뉴욕, 보스턴 이쪽입니다. 물리적으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US뿐만 아니라 뭐 US 웨스트라 아시아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많이 놀라지 않으시는 그러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로 가서 컴퓨트 엔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컴퓨트 엔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사전에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제가 두 개의 그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여기 아시아에 있는 것과 유럽에 있는 게 엄청 떨어져 있죠. 네, 뭐 수천 킬로 혹은 수만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그 VPC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아시아에 있는 이 컴퓨터에 먼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SH를 하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잠시만요. 화면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접속하는 시간이 살짝 걸리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유럽에 있는 노드를 먼저는 이 인터넷, 여기 external IP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터넷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늘 사용하시는 인터넷선을 따라가지고 패킷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스 라우트를 통해 가지고 그 패킷이 이동하는 그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라우터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총 뭐 한 30개 정도의 홉, 한 번 지나갈 때를 이제 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총 30개 정도의 홉을 지나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버추얼 머신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IP 정보는 당연히 라우터들의 정보일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라우터에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30개의 홉을 지나가지고 유럽에 있는 버추얼 머신까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하실 때 이러한 경로를 이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 그 내부 IP를 이용한다면은 이번에는 내부 IP를 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trace route 해서 해당 IP를 붙여넣기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두 번 만에 그쵸? 바로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같은 그 네트워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시아에 있는 버추얼 머신에서 라우터 지나가지고 바로 유럽에 있는 이런 버추얼 머신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스루풋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안상에서도 훨씬 더 안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VPC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VM에서 또 다른 VM으로 인터넷 사용이 아니라 인터널 네트워크를 따라서 갔을 때 한 번의 호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자면은 저희에서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가장 상위 개념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죠? 프로젝트의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와 B를 보시면은 A는 지금 US 이스트 1에 있고요. B는 지금 유럽 웨스트 1에 있거든요. 어때요? A와 B는 어때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미국, 하나는 유럽이니까요. 대서양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A와 B는 어때요?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인터널 IP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C와 D를 보시면 어때요? 물리적으로는 서로 붙어 있어요. 같은 US 이스트 1에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얘네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IP, 인터널 IP를 통해서 통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인터넷 통해서 통신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요.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네트워크끼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내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 얘네들을 서로 피어링, 서로 연결을 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을 때요.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서브넷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네트워크 뭐 내부망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통으로 쓰지 않으시고요. 보통 서브넷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저희 VPC에서도 서브넷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서브넷을 만드실 때는 최대 하나의 리전, 즉 리전까지 저희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2개의 리전을 하나의 서브넷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서브넷은 항상 리전 단위로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여기 메뉴에서요. VPC 네트워크로 가보겠습니다. 컴퓨터 엔진에서 지나가지고 여기 네트워킹에 가시면 VPC 네트워크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네트워크가 하나 존재하고요. 디폴트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막 써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한 줄이, 여기는 한 줄이 하나의 서브넷입니다. US Central 1, 유럽 웨스트 1, US 웨스트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브넷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총 24개의 이렇게 서브넷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24개죠? 네, 아까 제가 리전이 24개라고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까 그 지도에 있었는데요. 총 지금 리전이 24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리전별로 하나의 서브넷을 이렇게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필요한 지역에만 이렇게 서브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US 웨스트 1, US 이스트 1에 이렇게 해서 총 3개 이렇게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네트워크의 최대 리전까지 확장시켜서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그 네트워크에 어떤 자원을 만드셔야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컴퓨터 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프레미시스, 즉 여러분들의 어떤 서버룸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자원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네, 뭐 가가지고 서버 사오셨죠, 그죠? PO 작성하셔가지고 아마 주문을 해서 서버를 사오셔서
확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CPU와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사용하셨겠죠. 네. 근데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는 더 이상 그런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서버를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CPU라든지 메모리, 디스크 이런 거 다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데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데모는요, 그 컴퓨터 엔진 만드는 것을 먼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로 가서 여기 컴퓨터 엔진을 클릭하시고요. 왼쪽 위에 가시면 Create Instance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름을 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저는 뭐 클래스 데모 이렇게 이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과 존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리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지금 24개의 리전이 있고요.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한국에 계실 테니까 서울로 선택을 하고 존은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CPU와 메모리 관련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뭐 저희가 인텔이랑 계약을 맺어서 관련 칩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뭐 첫 번째 1세대, 2세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1세대로 한번 해볼까요? 1세대가 옵션이 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CPU를 이제 얼마큼 하실지. 그래서 여기 vCPU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vCPU가 하나의 코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 필요하신 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데모니까 가장 작은 걸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면은 뭐 GPU라든지 TPU도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디스크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운영체제와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저희 퍼블릭 이미지,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제,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옵션과 데비안으로 해볼까요? 원하는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트디스크 사이즈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또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럴 경우엔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뭐 여기 GCP 컨솔을 통해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역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버추얼 머신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버추얼 머신이 생성이 될 때 요 데비안 리눅스 10 버전이 아마 설치가 되어서 제공이 되어지겠죠. 다양한 API 설정 역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옵션을 좀 더 클릭을 하면요, 뭐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여기 네트워킹에 가시면은 아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지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까 위에서 설정할 때는 여기 CPU와 메모리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디스크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를 추가로 붙여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디스크도 붙이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 Create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그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고 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컴퓨터 엔진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걸 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데모로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성능의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크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냅샷 같은 거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M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즉 데이터를 보관용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스냅샷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제품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VM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서버 관리하다 보면 뭐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작업하던 것을 딴 데로 옮겨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작은 다운타임, 거의 사실상 라이브로 저희가 그 작업을 다른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그것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GCP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또 고객 친화적인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업계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24분 32초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1시간 42분 32초 사용하신 만큼 과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선점형 인스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preemptive virtual machin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뭐 데드라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량이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CPU가 예를 들어서 막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시면은 가격이 꽤 되겠죠. 한 10만 개 정도면은 돈을 좀 내셔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럴 경우에 좀 할인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10만 개나 쓰는데, 그죠? 네, 그럴 경우에 이 선전형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24시간 동안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80% 할인을 해드립니다. 즉 원래 $100를 내야 된다면은 실제로 한 $20만 내시면 되는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이죠. 네, 그래서 좀 가격을 좀 효율적으로 낮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전형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사용을 하다가 혹시나 다른 일반 고객이 왔을 때 요거를 양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5만 개를 preemptive virtual machine 선점형 인스턴스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몇 개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데이터를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다만 계산의 시간이 조금 늘어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일반 버추얼 머신은 한 50%, 선점형 인스턴스 한 50%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가격도 최적화할 수 있고 시간도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선점형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시면은 가격을 최적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수평 확장 또는 수직 확장을 지원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스케일 업,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케일 업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수직 확장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좀 더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저희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노트북 업그레이드 많이 했는데요. 메모리 더 사다가 끼워 넣고 CPU 갈아주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건 스케일 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혹은 수직 확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컴퓨터 엔진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용하시다가 좀 더 리소스가 필요하실 경우에 수직 확장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수직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무슨 한계가 있냐면요. 갑자기 CPU가 그래서 뭐 10,000개가 필요합니다. 수직 확장은 좀 한계가 있죠. 하나의 컴퓨터에 CPU 10,000개 집어넣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메모리가 해서 10TB가 필요합니다. 10TB 메모리 집어넣기 쉽지 않거든요. 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평 확장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케일 아웃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산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역시 저희 그 GCP에서는 이런 수평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관리형 제품들이 있거든요. 아까 데모 보여드렸던 뭐 빅쿼리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플로우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워낙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수직 확장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 수평 확장을 지원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 확장을 지원하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수평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컴퓨팅량을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버추얼 머신 하나 만드시고요.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게임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검색 서비스, 구글닷컴 같은 검색 서비스, 혹은 뭐 유튜브닷컴 같은
비디오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최종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뭐 온프렘 여러분 뭐 서버룸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서버가 10대, 아침 9시에는 10대, 12시에는 뭐 5대, 오후 5시에는 15대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10대 사놓으면 그냥 10대 쭉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제공 서비스는 이렇게 일정한데요. 문제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어때요? 변동성이 크죠. 아침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좀 줄었다가요. 낮에는 많이 줄었다가 저녁 시간 되면 다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 검색 서비스라고 해볼까요? 특정 시간대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가요. 어떨 땐 좀 적겠죠. 또 어떨 땐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하겠죠. 네, 그러면 또 확 이렇게 증가하기도 할 겁니다. 저희의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 고객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온프렘을 사용할 경우에 어때요?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정하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때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뭐 감자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자 사려고 그랬는데 뭐 1분도 안 됐는데 바로 홈페이지가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있으시죠? 뭐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정한데 갑자기 사용자가 확 몰렸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GCP를 사용할 때는 저희는 오토 스케일링, 자동 확장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똑같은 그 버추얼 머신을 몇 개 더 추가를 해드립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버추얼 머신을 더 추가해서 그 많아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좀 줄어들면요, 자동으로 저희가 이 VM을 셧다운을 시켜줍니다. VM을 자동으로 꺼버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손님은 별로 없는데 VM이 막 계속 많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손님에 따라서 VM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오케이, VM 늘리는 거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됐어. 오케이, 되게 좋아요. 근데 VM을 이렇게 꺼버리게 되면은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서버를 관리하실 때 보면은 서버 안에는 뭐가 있죠? 서버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저도 되게 컴퓨터 많이 열어봤거든요.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중요한 제품들을 설명을 드리면 어때요? 디스크라는 친구가 있죠. 거기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걔를 나중에 실행을 하면 어때요? 그 데이터가 메모리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CPU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디스크, 메모리, CPU 요거 세 개가 서로 어우러져서 어떤 계산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VM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데이터는 지금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VM을 셧다운 시켜버리면은 데이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실행을 시키면 메모리로 갔다가 CPU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 기존의 구조로는 이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로 이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디스크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에는 CPU와 메모리만 있고요, 디스크를 따로 뗐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끄게 되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저희 데이터 센터 가보실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잘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보안 때문에. 네, 정말 허가받은 몇 명만 갈 수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은 한쪽에는 쫙 CPU와 메모리만 쫙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디스크만 쫙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죠?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럼 자유롭게 이 버추얼 머신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버추얼 머신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꺼버리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질문이 또 아마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속도 문제는 어떻게 하죠? 라는 아마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보시면은 데이터가 디스크에서부터 출발해서요. 메모리로 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메모리에서 CPU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기존 시스템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속도의 차이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갈 때는 엄청 느립니다. 근데 메모리에서 CPU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이 느린 친구를 분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크에서 메모리까지 가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CPU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분리하면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기엔 상당히 좋지만 속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걸 적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청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런 아키텍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CPU와 메모리를 이렇게 한쪽에 쫙 만들어 놨고요. 다른 한쪽에는 네, 디스크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둘 사이에 뭘 했냐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을 깔아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네, 네트워크 자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한쪽 섹션과 또 다른 섹션 네, 이 둘 사이에 케이블을 깔았고요. 저희가 얻게 된 성능은 1.3 페타비트 per second bisection bandwidth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속도가? 1.3 페타비트 per second입니다. 페타비트. 그러니까 저희 뭐 메가비트 per second 많이 쓰시죠? 인터넷 속도 측정할 때. 저도 좀 전에 해봤는데요. 저는 30 메가비트 per second 나왔습니다. 제 인터넷 속도는 지금. mbps의 1000배가 gbps죠. 기가비트 per second. 그거의 1000배가 테라비트 per second입니다. 그거의 1000배가 페타비트 per second입니다. 굉장히 네, 빠른 속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속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전에 그 데모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때요? 맨 위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CPU와 메모리를 정하셨죠. 사실은 여기서 뭔가 디스크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디스크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콘솔에서도 여기서 정하지 않고요.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네, 이런 다른 창에서 네, 여기서 이제 디스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은 어때요? 그냥 많은 디스크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디스크를 추가를 해가지고 버추얼 머신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뭔가 메모리 옆에 바로 디스크가 붙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로컬 SSD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사용하시면은 네,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디스크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HDD라면은 스탠더드 퍼시스턴트 디스크, SSD라고 하면 SSD를 쓰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 SSD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할애한 이유는 이따가 빅데이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저희 제품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큰 두 개의 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VPC 네트워크,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엔진, 그렇죠? 버추얼 머신인 컴퓨터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제품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화벽 같은 거, 네, 다 저희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방화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화벽 설정을 하실 때는 저희가 태그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그 룰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나는 IP 여기서부터 여기는 허용할래. 나는 포트 여기서부터 여기는 허용할래. 나는 뭐 프로토콜 요 프로토콜을 허용할래. 뭐 ICMP 허용할래. 이런 식으로 HTTP 허용할래.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드시고요. 그 해당되는 룰의 이름을 태그로 정해 주신 다음에요. 그 태그를 버추얼 머신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그 해당 방화벽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방화벽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거기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리소스와 내부 통신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통신이라고 하면은 인터널 IP, 즉 내부 IP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건데요. 그걸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개발팀과 뭐 테스트팀이 서로 내부 통신을 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Shared VP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VPC를 사용하시면은 다른 프로젝트와 네,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들끼리 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내부 통신을 하고 싶을 때는 두 개를 피어링을 하시게 되면은 네, 서로 다른 네트워크지만 피어링을 하게 되면은 내부 I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로드 밸런싱이라는 제품인데요. 뭐 서버 관리해 보신 분들에게는 뭐 ABC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좀 낯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뭐 구글닷컴이 됐든 뭐 유튜브닷컴이 됐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서버에 설치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닷컴을 통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최종 고객이 커스터머,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거나 두 명, 숫자가 굉장히 적으면 편합니다. 그죠? 서버 한 대 갖다 놓고 서비스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비즈니스를 굉장히 성공하고 싶죠. 네,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죠? 고객이 10,000명, 10만 명, 막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죠? 1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가겠죠. 그래서 뭐 구글닷컴에 접속을 해서 아마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 한 대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뭐 두세 명일 땐 괜찮겠지만 클라이언트가 막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서버 한 대로는 당연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버가 여러 대가 필요하겠죠. 10대, 100대, 200대, 1000대 여러 대의 서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100만 명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수요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죠? 고객, 클라이언트들은 한 100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검색 서비스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서버도 한 10,000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사인먼트 문제가 생기죠. 할당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객을 어느 서버에 연결시켜 줄래? 라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도 되게 많고 서버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어사인먼트, 이 할당 문제를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로드 밸런서라는 친구입니다. 뭐 로드 밸런서, 뭐 제품명으로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로드 밸런싱을 요 가운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의 IP를 클라이언트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서버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GCP에서도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네, 글로벌 레벨입니다. 하나만 만드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의 로드 밸런싱을 접속할 거고요. 얘가 알아서 고객으로부터 가까운 버추얼 머신에 얘가 알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로드 밸런싱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온프레미나 혹시 다른 클라우드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까다롭거든요. 원래 로드 밸런싱 구축하고 사용하는 게. 근데 저희는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가동 준비, 프리 워밍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전에 좀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로드 밸런싱을. 야, 이제 앞으로 사람들 많이 올 거야.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얘가 알아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해도 얘가 알아서 잘 대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뭐 다양한 로드 밸런싱의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뭐 HTTP를 사용하면은 뭐 HTTP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뭐 TCP 프록시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뭐 SSL 프록시 로드 밸런싱과 같이 다양한 로드 밸런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키텍처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저들이 뭐 샌프란이나 아이오와 싱가포르 이런 데서 로드 밸런싱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트래픽을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네,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그러면은 사용자의 지역을 확인해서 가까운 서버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샌프란에서 접속한 사람이 있다면은 미국에 있는 서버로 할당을 시켜주고요. 싱가포르에서 접속한 사람이 있다면은 싱가포르 근처에 있는 웹서버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두세 개의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많은 분들이 뭐 DNS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DNS 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DNS 서비스 굉장히 잘 운영해 왔죠. 8.8.8.8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네, 그래서 그 기술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손쉽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DNS는 되게 중요하죠. DNS 한번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0% SLA 제공하는 게 아마 유일한 게 DNS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만약에 GCP를 사용할 경우에 온프렘에 있는 리소스와 GCP를 같이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서로 연결하고 싶잖아요. 온프렘에도 네트워크가 있고요. GCP에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서로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양한 연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쉬운 것은 당연히 VPN이 되겠죠. Virtual Private Network. 그래서 VPN 터널을 뚫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PN을 뚫어가지고 온프렘과 저희 GCP 네트워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가빗 퍼 세컨드 정도의 스피드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많은 트래픽이 필요할 경우에 인터커넥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 장비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그 서버가 있는 POP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고 오시면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장비 들고 오셔서. 그것을 저희가 Dedicated Interconnec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직접 장비 들고 저희 그 POP 위치까지 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서울 근처에 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 인터커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에도 몇 개의 파트너 업체들이 직접 저희 장비랑 연결해놨습니다. 그 파트너를 활용해가지고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인터커넥트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트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랑 연결하는 거고요. 또 여기 피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어링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 말고 구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구글 서비스, API 서비스를 내부 IP를 이용해서 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혹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가상 머신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저희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뭐 로드 밸런싱, 뭐 DNS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설명만 듣고 100%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실습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발표 이후에 한번 가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한 12시 반이 되었네요. 그죠? 저희가 즐기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점심 휴식을 갖고요. 30분 뒤에 세 번째 모듈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